2026년 현재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이 빌보드와 글로벌 차트를 오가고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 영화제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상식을 휩쓸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취향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어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골목길, 남미와 아프리카의 거리, 중동의 대도시까지 코리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도 유독 쉽사리 열리지 않던 거대한 문화 요새가 있었습니다. 바로 14억 인구를 가진 대륙 같은 나라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인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우주에 가깝습니다. 수십 개의 언어와 수백 개의 민족,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종교와 관습이 겹겹이 쌓인 복합 문명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이 사회의 깊숙한 일상까지 스며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영화입니다. 오늘날에도 인도 극장가에서는 자국 영화는 전체 상영작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해마다 조사마다 다르지만 시장 점유율이 80%에서 90%에 달한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했을 때조차 외국 영화 점유율이 이례적으로 높아졌다는 기사 제목이 붙을 정도로 인도인의 자국 문화 사랑은 매우 강고했습니다. 음악은 더 보수적입니다. 인도의 대표 음악 교육기관들은 서양 클래식보다 힌두스타니와 카르나틱 같은 자국 전통음악, 그리고 다양한 전통 타악기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짭니다. 아이들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 사레가마파다니사 음계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성장하고 많은 전공자들이 서양 대중음악을 깊이 접하지 않아도 충분히 음악 경력을 이어갑니다. 이런 환경을 보면 한국 대중음악과 한국 드라마가 인도에서 주류 대중문화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은 한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국 콘텐츠에 대한 자부심과 오랫동안 쌓인 문화적 자존심이 워낙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전 세계 한류 지도를 펼쳐보면 유독 인도만은 끝내 열리지 않는 마지막 요새처럼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난공불락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지점은 인도의 중심부가 아니라 지도 끝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변방이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인도 동북부 미얀마와 국경을 맞댄 마니푸르와 인근 지역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인도 동쪽으로 가늘게 튀어나온 닭의 목 같은 회랑이 있는데 이 실리구리 회랑을 지나면 동북부 7개 주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도 본토와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외모는 델리나 뭄바이에서 떠올리는 전형적인 인도인 이미지보다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 더 가깝고 언어와 음식, 전통 의상, 종교 관습에서도 인도 본토와 다른 색이 강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독자적인 왕국과 정치 체제가 존재했으며 특히 마니푸르는 영국 식민지 시기에도 왕국 형태를 유지하다 인도 독립 이후 편입됐다는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델리나 뭄바이에 갈 때 인도에 간다고 말하고 단지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도 상당히 멀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배경 속에서 마니푸르에는 오랫동안 중앙정부의 반감을 가진 무장단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등이 훗날 한국 문화가바가 인도에 스며드는 뜻밖의 통로를 열어주게 됩니다. 2000년대 초 마니푸르에서 활동하던 혁명인민전선 같은 반군 조직은 힌디어 콘텐츠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잠식한다고 보고 힌디어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상영 및 시청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합니다. 발리우드 영화를 틀던 극장들은 위협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힌디어 방송을 송출하던 케이블 라인이 끊기면서 이 지역에서는 힌디어 콘텐츠가 급격히 사라졌습니다. 동네 극장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언어의 영상을 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웃고 울 수 있는 이야기, 새로운 음악과 영상은 여전히 필요했지만 힌디어 콘텐츠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빈 공간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가바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드라마는 중국과 대만, 동남아시아에서 서서히 인기를 얻었고 2000년대 초에는 VCD와 DVD 시장을 타고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미얀마, 태국 인근에서 복제된 한국, 홍콩, 태국 드라마 디스크들은 국경 시장을 통해 인도 동북부로 흘러 들어왔고 마니푸르 주민들에게는 힌디어 콘텐츠를 대신할 새로운 오락거리가 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태국 드라마, 홍콩 영화, 한국 드라마가 뒤섞여 들어왔지만 곧 한국 드라마가 이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가을 동화, 천국의 계단, 풀하우스 같은 멜로 드라마는 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어는 사랑의 언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마니푸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화면 속 배우들의 얼굴이 자신들과 닮아 보였고 가족 중심의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서사 구조가 낯설지 않았으며 한국 씨름과 닮은 전통 스포츠 등에서 묘한 친근감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흐름이 한국 정부나 대기업의 치밀한 전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경지대의 불법 복제 시장, 지역 정치 상황, 우연한 취향들의 만남이 맞물리며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드라마는 인도 가장자리의 작은 주에서 첫 뿌리를 내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는 특수한 지역의 일화일 뿐 인도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상황이 반전됩니다. 강력한 봉쇄령으로 집에 머물게 된 14억 인구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눈을 돌렸고 넷플릭스 등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가 대도시 안방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 대도시로 진출한 동북부 출신 청년들과 티베트 난민 공동체가 한국 문화의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한류는 변방의 문화에서 인도의 주류 유행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 사회 곳곳으로 번져나간 한류의 다음 파도가 바로 한국 뷰티 산업, 즉 K-뷰티입니다. 인도는 인구 15억의 초거대 시장이자 K-뷰티가 새롭게 폭발하고 있는 신흥 격전지로 꼽힙니다. 한류와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천연 비건에 대한 인도 소비자의 가치관이 맞물리면서 한국 화장품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고급 생활 양식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 화장품 시장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4%에서 10%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공성장 중인 유망 시장으로 평가되고 2024년 기준 약 317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는 약 4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인도의 MZ세대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경험과 가치를 소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구매 결정의 70% 이상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을 받으며 유명 연예인의 광고보다 자신이 신뢰하는 인플루언서의 솔직한 후기를 더 믿습니다. 이들의 선택 기준은 더 이상 싸니까 사는 저가 제품이 아닙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이른바 가심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윤리적 브랜드에는 과감하게 지갑을 엽니다. 특히 최근 인도에 널리 퍼진 성금의 후지불 방식의 핀테크 결제 서비스는 당장 현금이 부족한 젊은 층이 한국 화장품 같은 고급 수입 브랜드를 소비하는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도 MZ세대에게 각별한 선택을 받는 이유는 이들의 기후와 피부 고민을 정확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덥고 습한 인도 날씨 탓에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스며드는 젤 형태의 수분 크림이나 에센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거처럼 피부를 무조건 하얗게 만드는 미백보다는 피부 본연의 건강한 광채를 살려주는 글로우 스킨 연출이 가능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또한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드에 익숙한 이들에게 병풀이나 쑥 녹차 같은 한국의 자연 유래 성분은 거부감 없이 깊은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 실험 시험을 하지 않는 크루얼티 프리나 동물성 성분을 뺀 비건 인증은 채식주의 문화가 강한 인도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구매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인도인을 사로잡은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음악은 이러한 뷰티 소비를 패션과 식문화로까지 확장시키는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이 입은 헐렁한 거리 패션을 따라 입고 유튜브 먹방을 보며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한국 라면을 즐기는 것은 이제 하나의 세련된 놀이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매운맛을 즐기고 한국 화장품으로 피부를 가꾸는 것이 곧 가장 최신 유행을 향유하는 삶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인도 창작자들과 협업해 한국 드라마, 화장법, 한국 아이돌 춤, 따라하기용 화장법 등을 선보이며 젊은 세대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맥스 같은 한국의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은 인도를 제3의 도약지로 보고 현지 법인 설립과 생산 연구 개발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도 K-뷰티 시장이 2030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 아래 한국식 기술력 위에 끈적이지 않는 제형이나 다양한 피부색에 맞춘 색상 조정 등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더하여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 인도 안에서 한국 뷰티의 유전자를 가진 현지 브랜드가 대거 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도 같은 거대한 문화 요새가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뷰티 산업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교과서적인 문화 외교나 단순한 마케팅 성공이 아니라 마니푸르에서의 힌디어 콘텐츠 금지, 국경을 넘어 흘러들어온 DVD, 동북부와 티베트 공동체의 취향과 경험,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스마트폰과 저가 데이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인플루언서 마케팅까지 수많은 사건과 선택들이 서로 맞물린 결과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한국 뷰티라는 꽃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우연한 선택과 공감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인도에 진출하는 한국을 상상해보며 응원합시다.